그지? 요거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야. 그지? 예. 그러니까 실효 취소가 되면 나머지 잔 형기를 다 집행한다는 그런 뜻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 형기 만료 전에 석방을 한다. 가석방은 임시석방이라서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면 예, 형의 집행이 종료된 걸로 보고 뭐 이런 거는 몰라도 될 것 같아요. 누범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러분은 예, 몰라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그 누범이라고 하는 것이 형 집행을 면제받은 때로부터 3년이니까 그지? 예. 가석방 기간 중에는 아직 집행 종료하거나 면제된 것이 아니라서 계산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인데 그닥 몰라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으로 한번 예, 보죠. 529페이지에 보면 가석방은 임시석방으로서 형기가 만료되기 전에 조건부로 석방한다는 거지. 그지? 보호관찰이나 이런 걸 붙여놓고 특별한 실효사유나 취소사유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일단 석방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행정처분이니까 법무부 장관이 행정처분을 한다. 그래서 법무부에 가석방 심사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어서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를 하죠. 영화에도 가끔 나오잖아, 그지? 예, 뭐 가석방, 예, 형 집행을 예, 일부 면해주는 거예요. 가석방 요건이 되려면 무기형은 20년, 예, 유기형은 3분의 1을 경과해야 돼요. 3분의 1을 경과해야 되니까 우리가 계산하면 33%를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는데 우리 현재의 운영을 보면 실제로는 3분의 1을 복역해야지만 가석방 심사 대상이 올린답니다. 그래서 67%를 복역해야 된대요. 근데 그거는 법률상 기준은 아니고 그냥 법무부에서 지들이 운영하는 기준이니까 가끔 그 고관대작들은 50% 아닌데도 가석방 해줬다가 신문에 나잖아요. 그지? 예. 그러니까 다른 것과 형평이 안 맞는다. 뭐 이런. 근데 법률상 무효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3분의 1만 복역하면 되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될 수가 있어요. 뭐 피고인에 대해서 판결은 하나지만 어떤 죄는 징역 1년, 어떤 죄는 징역 3년이라면 각각 3분의 1씩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각각 3분의 1씩 지나야지만 가석방의 요건이 갖추어진다. 벌금형에 관한 노역장 유치, 그 징역도 3분의 1 지나면 가석방 해주는데 노역장 유치도 벌금 안 내면 3년까지 노역장 유치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 지나면 가석방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론상 가능하다 하는 게 다수설이에요. 불리하게 대부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행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하다. 행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하다. 그 요건만 갖추면 되니까 범죄의 제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중범죄라고 해서 가석방이 안 된다 하는 건 아니죠. 병과된 벌금은 다 내야 되고 가석방을 하면 임시석방에서 관찰하는 기간이 무기는 20년, 유기형은 최대한 10년 범위 내에서 잔형기 기간 이렇게 하고 보호관찰은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고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자, 가석방. 예. 그 다음에 이제 형의 시효. 이 시효라는 것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어떤 효력이 생기는 걸 말해요. 이 형의 시효라고 하는 것은 형의 집행 시효를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시효를 여러분들 신문 보도 보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형의 시효라는 게 있어요. 이 형의 시효는 형의 집행 시효예요. 이 공소 시효는 말 그대로 공소 제기하는데 시간적 제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 발생한 때로부터 일정 기간,
소송법의 규정이 있어요. 이 기간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되고 지나서 공소 제기하면 국가가 형벌권 행사를 게을리한 것이 되니까 재판을 안 합니다. 피고인한테 불리할 수 없대서 면소 판결을 해줘요. 그러니까 공소를 면제하는 판결을 해준다고. 그게 공소시효인데 이 형의 집행시효란 말은 공소시효 기간 안에 공소를 적법하게 제기해서 실제 재판을 해서 형이 확정이 되었어요. 그 확정이 되면 국가에게 형 집행권이라는 게 생기잖아. 그럼 집행을 해야지. 뭐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그 확정되는 시점에서 자연히 미결구금에서 기결구금으로 전환이 되겠죠. 그 다음에 미결구금 일수는 다 징역형에 산입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 만약에 불구속된 사람이 재판이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불구속된 사람이 징역이 확정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검사가 잡으러 가서 교도소에다가 수감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런데 항상 뭐 무제한 그 집행하는데 무제한이냐 시간적 제한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행하는데도 시효가 있다는 거야. 자, 한번 봅시다. 사형이 확정되면 사형은 제외한대요. 그럼 사형 빼고 나머지 것들 시효가 완성되면 형 집행이 면제가 된다. 그러니까 집행 시효가 완성이 되면 더 이상 형 집행을 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형의 시효 기간은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집행받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된다는 거예요. 무기는 20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기징역이 선고되면 대체로 다 구속이 되어 있겠죠. 그러나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무기징역 선고받은 사람 확정이 됐어요. 20년간 집행을 못하면 이제 더 이상 무기형의 집행이 면제된다니까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되죠. 10년 이상의 징역 근거는 15년, 도망을 15년 다니면 돼요. 3년 이상이 선고된 확정된 사건은 10년, 3년 미만이 징역이 확정되면 7년, 7년 안에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거야.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은 5년 안에 집행해야 되고 뭐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징역 3년이 선고됐었잖아. 전혀 집행되지 않으면 확정된 때로부터 언제까지 집행을 해야 돼요? 3년이니까 어디지? 여기에 해당하네. 3년 이상에 해당하잖아. 그러니까 10년 동안 확정된 때부터 10년 안에 집행을 해야 되고 10년 동안 집행을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10년 지난 날부터는 더 이상 수감시킬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집행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형은 3년 넘어가는 것이 그닥 많지 않아요. 신문에 나는 중범죄나 3년 이상, 5년, 7년, 뭐 20년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의 형은 벌금이 많고 징역형도 집행유예가 많고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1년, 2년 정도가 많다는 거예요. 자, 시효의 정지라는 게 있어요. 정지. 시효의 중단도 있네. 이게 단어가 다르게 사용한 걸로 봐서 의미가 다를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정지는 뭘까? 집행의 유예나 정지 기간은 진행되지 않는다. 진행되지 않는다 하니까 정지된다는 말이야. 이 말은 뭘까? 시효는 집행유예나 집행정지,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시효 진행이 정지된다는 거예요. 정지. 자, 그 다음에 확정된 후에 집행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면할 목적으로 외국에 가 있으면 외국에 가 있는 동안은 진행되지 않는데 정지된다는 거야. 이걸 이제 해석하면 이 사람이 징역 3년이 확정이 됐어. 불구속이야. 구속이 아니라고. 불구속이니까 팔다리가 달려있는 한은 어디든지 가서 무슨 짓은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10년 동안 안 잡히면은 더 이상 교도소에 수감될 일은 없어요. 징역 3년 살 일은 없다고. 그런데 이 정지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그러니까 한 1년쯤 지나다가 나머지가 9년 남은 상태에서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이 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는 거야. 자, 집행을 유예한다든가 또는 집행정지. 집행정지가 뭐가 있어요? 뭐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아야 된다 하면 교도 당국이 뭐 치료받는 기간 동안 외부에 석방해 놓겠지. 그런 기간을 말하는 거야. 그거는 예, 이 시간 계산에서 들어가지 않고 뺀다는 얘기예요. 그지? 예, 가석방. 여기서 1년 살다 가석방이 됐다 그러면 2년 가석방 여기 되기 전에 뭐 1년 한 11개월쯤에 예,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 요 기간 동안 예,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치? 예. 그 다음에 국외 도피한 경우 애국에 가 있으면 애국 가 있는 기간 면할 목적으로 애국 가 있는 기간은 예, 계산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1년 있다가 외국에 갔어요. 외국에 가서 9년 지나도 이거 진행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직 9년이 남아 있는 거지. 그지?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정지는 잘 보면은 일정한 기간의 진행을 전제하고 그 기간까지의 진행은 효력을 인정하면서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 발생한 이후에는 진행을 안 하고 그 사유가 소멸하면 다시 나머지 기간이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정지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한 집에 가는데 집까지 한 3km라 그럽시다. 1km 가다가 무슨 일이 생겼어. 그지? 예, 뭐 돌아가거나 뭐 해도 나머지 기간은 집에 가고 요거는 효력이 있다는 거야. 근데 중단은 뭘까? 이게 다른 개념이에요. 자, 징역 이런 거는 체포한 때, 벌금, 이건 강제처분 개시하면 중단된다고 돼 있어요. 중단은 뭐냐 하면 가다가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이 중단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나머지 기간이 지났을 때 이 시효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 기왕에 발생한 기간의 효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다가 중단 사유가 생기면 1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나머지 9년의 경과만으로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사유가 생기면 이때부터 다시 10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단이야. 그러니까 중단 사유는 기왕의 시효 진행을 중단해서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만드는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와 중단은 구분이 돼. 그래서 보면 징역형에서 체포하면 그때부터 집행할 수 있겠죠. 다시 도망을 갔다 치면 3년짜리 징역이면은 다시 10년 동안 도망 다녀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야지 형집행의 면제를 받는다는 거야. 벌금 시효는 얼마죠? 집행시효는 여기에 5년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벌금이 확정되었어요. 벌금 안 내고 5년을 버티면 5년 지난 다음에 더 이상 국가가 벌금을 징수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국가가 그 벌금 재산을 이렇게 압류해서 그 중에 100만 원 받아갔어요. 그럼 나머지 200만 원만 이제 내면 되잖아. 근데 1년 지난 다음에 일부 100만 원 받아갔을 때 그 시효가 완성되어서 벌금 채무를 면하게 되는 시점은 나머지 4년을 지나야 되는 게 아니라 다시 그때부터 5년을 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중단 사유입니다. 자, 그래서 책을 보면 형의 시효는 형의 집행시효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형의 집행시효, 형의 집행시효를 말한다. 사형은 원래 사형 선고받아도 30년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집행이 면제되도록 했는데 우리가 사형 집행을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지금 30년 된 사람이 생기게 생겼어. 그러면 수감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 3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석방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물론 이론상으로는 그 사형 체포 상태가 사형의 집행의 일환이라고, 집행 전 단계에 해당한다고 해서 뭐 이론상으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 시효가 완성됐다 해도 30년 지났다 하더라도 석방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올해 8월 8일 날에 법을 바꿔서 사형을 집행시효의 대상에서 빼버렸으니까 사형은 영원히 집행시효라는 게 있을 수 없어서 언제든지 집행 대상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단은 정지와 개념이 다르다. 이미 경과한 기간이 전부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중단은. 정지는 이미 경과한 기간은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해서 정지 사유가 없어지면 나머지 기간만 진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형법에 나오는 얘기지만 이제 다른 법에도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정지와 중단, 시효의 정지와 중단. 공소시효의 경우에도 정지, 중단 이런 개념들이 문제될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단 사유는 없어요. 정지 사유만 있어요. 정지 사유만. 피의자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법은 그러니까 정지와 중단은 개념으로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소시효도 일정 기간, 공소시효도 마찬가지 규정이 있어요. 여기 어떤 게 있냐면 면할 목적으로 애국에 있는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거든. 예를 들어 5년의 공소시효가 있다 그러면 애국에 1년 가 있으면 사실 이게 1년을 제외해야 되니까 6년이 되는 거지, 그렇지? 범죄 생긴 때로부터. 이것도 다 정지사유라고 해석을 해요. 중단사유는 없어요. 이 개념을 구분해 놓을 것. 자, 그러면 이제 형의 시효도 했네. 형의 소멸. 자, 형의 소멸이라는 말이 이제 나왔어요. 형의 소멸. 형의 소멸을 다른 말로는 형의 상실, 형의 실효라고도 표현을 해요. 형의 실효. 형을 선고하면 확정되었을 때 어떤 효력이 생겨요? 우리가 공형벌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국가는 그 형을 집행할 권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징역형이면은 잡아다가 교도소에 감금하는 것이 구금하는 것이고, 벌금형이면은 그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게 이제 형벌의 효력인데, 형벌의 효력인데, 그 다음에 또 그거 말고 뭐가 남아요? 전과가 남죠. 전과. 과거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사람이라든가 그러면 여러 가지 사회생활상, 신분상의 제약이 생겨요. 선거권이나 피선거권도 우리 형법에서 배운 것 이외에 선거법에서 막 규정해 놓은 게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공직선거로 얼마 이상의 벌금 이런 걸 받으면 5년간 또는 10년간 피선거권 제한하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형법에서 배운 피선거권 제한 이외에 별도의 가중된 것이 있고, 또 무슨 징역받은 전과가 있으면 당분간 그 일정한 직에 종사할 수 없도록 변호사 자격이라든가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 CPA 이런 자격이 있고, 또 무슨 죄로 처벌받으면 예를 들어서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기간 등등등 이런 법률상 사실상의 제약이 있죠. 그다음에 그거 말고도 사실상 제약으로 따지면 전과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다 이렇게 견눈질하고 보죠.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봐요. 그러니까 전과자가 우리 사회에서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왕년에 전과가 한번 있어도
예, 우리가 100세를 산다 그러면 그 한 번의 잘못으로 평생 너무 가혹한 측면이 없잖아 있죠. 자, 그러니까 형을 선고받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의 법률상, 사실상 불이익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그냥 그 형을 집행당하는 거 말고 요거를 어떻게 제거해서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해야 된다 하는 제도가 이제 형의 소멸, 형의 실효제도예요. 형의 실효제도는 그러니까 그 형 선고의 효과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효과를 소멸시키는 거. 이게 재판상 실효라는 게 있어요. 한번 볼까? 형의 실효. 예, 형의 소멸은 실효와 복권인데 징역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다른 뭐 이런 걸 받지 않고 7년을 경과하면 본인이나 검사가 공익적 관점에서 신청을 하면 재판으로 종전에 선고한 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실효를 선고할 수 있대요. 할 수 있다니까 임의지. 근데 이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왜 없냐 하면 요것 때문이에요. 형실효법이라는 것에 의하면 요거는 재량인데 당연히 소멸을 하도록 해놨어. 실효하도록.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 종료 또는 면제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이 당연히 실효된 걸로 해놨어요. 형이 당연히. 그 일정 기간이 뭐냐? 3년 넘는 징역은 10년, 3년 이하의 징역은 5년, 벌금은 2년이니까 한번 보세요. 요거는 뭐 보상해주고 7년을 경과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범죄가 대부분이 뭐죠? 여기 3년 이하라 그랬잖아. 그다음 벌금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5년이나 2년 지나면 요 법에 의해서 당연히 뭐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실효가 돼요. 자, 그러니까 요 81조의 가치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지? 예. 그래서 이 형실효법이라는 게 생겨서 형선고의 효력을 소멸시켜줘요. 자, 그러면 이제 형선고의 효력을 소멸시켜주면 어떤 게 생기느냐? 자, 이거 좀 지웁시다. 이 전과자가 되면 수형인, 명부, 그다음에 수형인, 명표, 표를 작성하고 장부를 만들고, 그다음에 범죄, 경력, 조회, 수사, 자료, 조회, 범죄 경력하고 범죄 경력보다 조금 더 넓은 죄이니까 뭐 여기는 범죄 유죄가 확정된 것뿐만 아니라 조사받은 내용도 수사에 관해서 뭐 기소유예 받은 것도 나오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작성이 되는데 여기서 형 실효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수형의 명부를 없애요. 수형의 명표도 없애. 수형의 명부도 없고 수형의 명표도 없애요. 그러니까 수형 명부에 해당 란을 삭제하고, 그러니까 전과 기록을 삭제한다는 거지. 수형인 명표는 폐기를 해요. 표는 폐기하고 명부는 지우는 거야. 그런데 여기 범죄 경력 조회와 수사 자료는 수사기관에 그냥 남아있는 것이라서 없애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신원조회, 신상조회를 하면 물론 그거 대외비기 때문에 함부로 외부인한테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이 수사할 때 이제 참조하려고 만들어 놓는 거인데 그까지 삭제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그 검찰청이 그 자신의 형사 그 관련 범죄경력조나 수사자료 조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뒤져보면 수십 년 전의 것도 다 나올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죠. 물론 일반인들한테는 공개가 안 되는 거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실효가 된다고 해도 이 실효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의 효력이 이게 나중에 무슨 제한 받는 것들을 없앤다 하는 것이지 형선고가 있었던 기존의 사실 뭐 10년 전에 징역 1년 또는 징역 3년 선고받았던 적이 있다 하는 사실은 이런 데서 의연히 남아 있겠죠. 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복권이라는 게 있어요. 복권.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보상하고 예, 정지기간이 2분의 1 경과하면 회복을 선고하는 거. 예. 요거 말고 우리가 신문 보도에서 많이 보는 것은 행정기관이 행해주는 대통령이 행해주는 복권이라는 게 있죠. 예, 사면 복권에 복권이 있습니다. 이 정도 이해하면은 그냥 슬쩍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총칙 규정은 일반적인 규정이니까 기간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연월일로 정한 기간은 연월 단위로 계산한대요. 그러니까 6개월 또는 1년 이렇게 계산하니까 징역 1년 이러면 법정형이 징역 1년에 처한다 이러면 연 단위, 월 단위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어떤 해는 다른 해보다가 하루 큰 해가 있잖아요. 또 어떤 달은 다른 달보다가 하루나 이틀이 3일, 심지어 3일까지 될 수도 있지만 그건 다 연 단위, 월 단위로 하니까 그냥 우연에 맡긴다는 거예요. 자, 기간은 연 단위, 월 단위로 정하면 연 단위, 월 단위로 하지 일 단위로 따지지 않는다는 거야. 형기의 기사는 시작점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한대요. 시작하게 한다는 거예요. 판결이 확정된 날. 징역에서는 구속되지 않은 날은 기간에 계산하지 않는다고 실제 구속된 것만 따진다는 거야. 그 다음에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이죠. 집행과 시효기간을 했을 때 처음, 초일은 첫날을 말해요. 첫날. 이 처음 초자야. 첫날은 시간 계산하지 않고 하루로 계산한대요. 여기 날짜 계산할 때 첫날은 00시부터 24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뭐 아침 9시에 체포가 되던 뭐 점심 먹고 저녁 때 한 5시에 저녁 5시에 체포가 되던 심지어 11시 59분에 체포가 되던 그날 시간 안 계산하고 그냥 이걸 그냥 일일로 쳐준다는 거예요. 일일로 쳐주면 피고인한테 이 대상자한테 유리하겠죠. 불리하지는 않잖아. 예, 공형벌이기 때문에 그렇게 쳐줘요. 시간을 안 따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시간 따지면 머리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자, 석방일 형기 종료한 날에 석방한다는 거야. 예, 대충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 이게 총칙에 있는 기간 계산의 이제 규정의 전부예요. 자, 기간은 연 단위, 월 단위로 계산하면 날짜 계산 안 하고 연 단위, 월 단위로 한다. 그 연 단위, 월 단위를 계산할 때 날짜 계산을 안 한다. 만일 연 단위로 계산할 때 그 시작하는 첫날이 1일이다 그러면 1일이다 그럼 그 달 말일이 되겠죠. 그치? 월 단위로 하면 2월 1일 이 시작점이다라고 하면 올해 2월 28일까지 있잖아요. 그 28일 날이 땡이라는 거야. 28일 날 24시에 석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3일부터 시작하면 그 다음 달 3일부터 한 달은 그 다음 달 2일까지라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기간 이 연 단위, 월 단위의 첫날이 시작적이면 그 달 끝나는 날까지가 한 달이 되는 거고 시작일이 첫날이 아니면 그 전날 다음 달 그 전날까지가 한 달이 된다는 뭐 여러분들 충분히 다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초일은 1일로 시간 계산하지 않고 석방한다. 계산한다. 석방은 24시에 석방해야 되는데 24시에. 그지? 여기 뭐라 돼 있어요?
형기 종료일에 해야 된다 그러잖아. 형기의 종료일이 24일, 2월 28일까지다. 한 달이라 그러면 2월 28일까지라고 해야 돼. 28일, 24시에 석방해야 되는데 우리 예규에 보면 아침 5시 이후에 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어요. 그 실제는 저녁 5시쯤에 석방한대요. 왜? 공무원 퇴근하기 전에 이렇게 일처리 하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도 그날까지 복역한 걸로 계산해 준다는 얘기죠. 자, 이제 기간에 관한 규정이 이겁니다. 자, 그러면 형법 총칙에 대한 내용은 다 했어요. 이제 보안 처분을 한번 보죠. 보안 처분은 사회 안전을 보호하는 조치라고 그랬어. 안전 보호하는 거. 그래서 안전 보호. 재범의 위험성, 그 안자하고 보자를 따가지고 보안 처분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예, 범죄인을 교화 개선해서 그 사람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또 그 사람의, 예, 범죄를 재범을 예방하고 그래서 사회 안전을 보호한다 하는 게 보안 처분입니다. 보안 처분은 법정주의라고, 보안 처분도 법에 정해져 있어야 돼. 예. 왜냐하면 형사 제재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 보안 처분의 전제는 우선 보안 처분이 행해지려면 그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 책임은 요할까? 책임은 없어도 된다. 예, 요거는 책임 능력과 관계없이 그 사람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이니까, 사회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니까, 예, 보안 처분이 행해지는 대상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야. 범죄 행위는 아니라도 된다는 거지. 범죄 행위라면 책임에 기초해서 형벌이 가해지는데 범죄 행위가 아니라도 보안 처분은 부과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범죄 행위라는 게 구성 요건에 대한 위법 책임인데 범죄 행위라고 아니라고 하면 그럼 뭐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도 보안 처분이 가해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보안 처분이 가해질 수 있으려면 적어도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여야 된다는 거야. 예. 위법한 행위여야 된다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예, 단서범죄라 그래요. 단서범죄.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는 범죄가 아닌 거지, 그렇지? 예, 보안 처분에 부과되기 위한 전제로서의, 예,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야. 그 도의적 책임론에서, 예, 책임이 없어도 보안 처분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게 그 형벌과 보안 처분의 이 부분 이원론의 얘기인데, 이론론으로 보는 것은 사회 방위 처분을 형벌과 보안 처분을 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책임도 도의적 책임론의 책임과 다르게 이해해서, 예, 뭐 수용 능력이니 보안 처분을 받을 뭐 지위니 이렇게 이해해서 같이 이해하기도 하는데 그건 이론론의 관점이에요. 하여튼, 예, 보안 처분과 형벌은, 예, 구별되는 측면이 있다. 그 보안 처분에서 중요한 것은 재범의 위험성이 재범의 위험성. 그러니까 전제로 이러한 행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야 되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면 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범의 위험성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 재범의 위험성은 장래 재범을 할 가능성이잖아요. 그지? 그거를 어느 시점에서 판단한다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선고 시점에서 하는데, 뭐 법원의 판사가 점쟁이도 아니고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미래 사실에 대한 판단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여튼 선고 시점에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보안 처분을 가할 수 있고, 재범 위험성도 없다고 판단되면 보안 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이 보안 처분은 그 우리가 형벌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형벌은 책임 원칙이라는 게 지배해서, 예,
책임이 없으면 형벌 없고,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책임의 양만큼에 부합하는 형벌을 가해야 된다. 이런 책임 원칙이라는 게 있었는데, 보안처분은 책임 원칙이 적용이 되지 않죠. 그지? 책임이 없어도 보안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보안처분은 비례성 원칙이라는 헌법 원칙에 의해서 통제를 받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과잉금지라는 거죠. 과잉금지, 비례성 원칙. 그 형벌도 마찬가지로 책임이 있어야 되고 책임에 비례한 범위 내에서 형벌을 가할 수 있다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비례성 원칙이지만, 그 내용이 그 내용이지만, 이 헌법의 비례성 원칙이 규정되기 이전부터 오래 역사적 과정에서 형법은 책임 원칙이라는 걸 확립했는데, 그게 사실 따지고 보면 비례성 원칙과 큰 내용의 차이가 없어요. 훨씬 더 구체화된 이제 원칙인 거지. 그래서 형벌에서는 비례성 원칙이 아닌 책임 원칙이 적용을 받는다 그러고, 물론 양형을 할 때는 비례성 원칙도 적용된다 그러고, 왜 우리 몰수할 때도 비례 원칙을 적용받아서 한 짓에 비해서 너무 많은 걸 빼앗으면 안 된다 그러고 이런 거 했었잖아요. 적용되기는 한데 범죄의 성립 여부에서는 책임 원칙입니다. 근데 이 보안 처분에는 책임 원칙이라는 게 적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헌법 원칙인 비례성 원칙이 적용이 되고, 그 비례성 원칙이 형벌에서의 책임 원칙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자, 보안 처분의 이론론, 이원론은 설명했고요. 우리 판례는 이원론의 입장에 서 있다. 그래서 보안 처분과 이 형벌은 다르다라고 하는데, 사실 제재라는 측면에서는 다를 바가 없고 자유의 제한이라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는데, 그 달리하는 것은 이 소구표 금지에, 다시 말해 죄형 법정주의의 제한을 일부 이렇게 잠탈하는 논리로 활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번 시간에 설명했고, 자, 이제 보안 처분과 이 형벌은 우리가 이원론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병가가 될 수 있어요. 형벌을 하면서 이 복역하는 동안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지만 출소한 이후에 다시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보안 처분을 붙일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형벌도 가하고 보안 처분도 가하면 원칙적으로 이렇게 병가주의에서 같이 부과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 같이 병가를 해놓으면 집행을 다 똑같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을 집행하고 나서 보안 처분을 집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을 먼저 집행하고 보안 처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 그러면 형벌 징역형 복역하고 나서 출소한 이후에 보안 처분으로 전자발찌를 붙인다는 거예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대체주의. 요건 뭐나 하면 먼저 보안 처분을 집행하고 그 다음에 보안 처분도 일정 기간 무슨 조치를 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형벌을 집행하는데 요 보안 처분 집행한 기간을 형벌에서 감해 주는 거예요. 하나 있어요. 치료 감호. 이제 정신질환자이고 치료가 필요하면 그 치료 감호 시설에다가 우리나라 한 군데 있어요. 그 치료 감호를 하면 이 치료 감호 예를 들어서 1년 치료를 했다. 감금이 되어 있잖아. 1년 지난 다음에 치료가 다 되었다. 이 사람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1년이 감금이 되었잖아요. 그 치료를 먼저 하고, 치료를 먼저 하고, 치료가 완료되면 요 1년 기간, 요 징역 3년에다가 복역한 거를 쳐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2년만 수용하면 된다는 거죠. 요게 보안 처분이 형벌을 대체한다라고 해서 대체주의라 그래요. 그 원칙은 병가주의라서 둘 다 집행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치료 감호는 치료에 우선이 있으니까 우선 치료 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다음에 그 치료 감호 기간 동안을 나중에 형벌에 산입을 해서 형벌을 집행한 걸로 대체한다는 거죠. 자, 치료 감호가 대체주의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우리나라에 있는 보안 처분에 보면
대인적 보완 처분이 있고 대물적 보완 처분이 있어요. 대물적 보완 처분은 몰수, 저번에 배웠죠? 대인적 보완 처분. 자유를 박탈하는 게 있고 자유를 제한하는 게 있어. 치료 감호는 감호 시설에다가 감금하면서 치료하는 것이니까 자유를 박탈하는 보완 처분이지. 근데 전자발찌 같은 것은 돌아다니는 데 아무 지장이 없고, 그지? 차고 다니라는 것이고, 또 보호 관찰 같은 거는 다니는데 아무 지장 없지만 뭐 2달에 한 번 등등 보호 관찰관이 정하는 시기에 면담도 하고 출석돼야 되니까 자유의 제한이 있는 거죠. 그렇게 유형 분류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현행법에 있는 보완 처분으로 우리가 몇 가지를 보면 치료 감호, 그다음에 보호 관찰, 전자 감시, 그다음에 소녀법상 보호 처분, 보안 관찰 뭐 이런 식의 다양한 보안 관찰이 보호 관찰 아니 그 보안 처분이 있어요. 그 새로 생기는 이제 특수한 유형, 약물 치료 이런 것도 다 보호 관찰이라고, 보안 처분이라고 그래요. 판례가 그걸 보안 처분이 하는 이유는 소급표의 제한으로부터 완화하기 위한 뭐 해석 분류라고 봐야 되겠죠. 자, 우선 치료 감호는 치료 감호법이라는 데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심신장애 그게 몸과 마음의 장애라 그랬죠. 몸과 마음의 장애가 아니라 뭐라 그랬지? 정신장애, 심신장애. 정신자, 정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신장애를 말하는 거야. 이건 뭔 말이에요? 정신이 온전치 못하자는 뜻이지.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치 못하면 책임 능력이 없거나 책임 능력이 감경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약물 중독자, 약물 중독이 되면 사리 판단, 책임 능력이 감경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심신 상실 상태에 이르면 책임 무능력자가 되는 것이고, 정신성적 장애인, 뭐 예를 들면 소아 성기호증 같은 거라 그래요. 그런 사람이 치료 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치료 감호를 선고해서 그 수용 시설에다가 치료 시설에다가 수용하는 보완 처분입니다. 자, 그런 제도가 치료 감호법에 있어요. 보호 관찰은 보호 관찰법에 있는데 그 사회생활 하면서 보호 관찰관이 지도 감독하는 자유제한적 보완 처분이에요. 전자장치 부착법에 전자장치 부착, 이걸 줄여서 부착명령이라 그래요. 법원에서 전자발찌 부착하라고 명령 형식을 하니까 부착명령이라 그래요. 부착명령. 이것도 신체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서 하는 거죠. 생활에 불편을 주는 거예요. 소급입법이 소급표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자, 뭐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보안 처분이 보호관찰, 수강명령, 이수명령, 신선정보 등록,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 약물치료, 부착명령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소년보호법상 보호처분. 이 소년은 아직 인격 미성숙자이기 때문에 형벌의 효과보다가 교화 개선하기 위해서는 형벌 아닌 대체 수단을 강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바람직하고. 그래서 소년에 대한 교화 개선 조치로 소년법에 10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보호자한테 위탁하는 거야. 얘가 범죄가 있다 하더라도 보호자한테 위탁하는 거. 또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일정한 시설에 위탁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중에 중중 이렇게 가중되다가 한 달 이내에 소년원에 송치하는 거. 그러니까 소년원에 한 달 생활하게 하는 거, 6개월 하게 하는 거, 그게 단기 소년원 송치라 그래요. 또 2년까지 소년원에 이렇게 해놓는 거, 그 장기
예, 소년은 송치라고 그럽니다.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가 있어요. 보안 관찰은 예, 특별 범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하는 거예요. 이 보안 관찰에 대해 대상이 되는 범죄는 주로 반국가적 범죄, 내란죄, 외환죄 같은 반국가적 범죄라서 흔히 활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론을 다 배웠네요. 예. 힘들었죠? 예? 예. 그래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힘든 게 보람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총론적인 지식을 가지고 몇 가지 범죄가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한번 이제 이번 시간부터 다음 주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살인죄라고 하면 이건 이제 구성 요건을 규정해 놨어요. 그지? 살인죄는 이런 거라고. 자, 뭐라고 한번 250조 1항만 한번 보죠. 살인, 존속살인이 이 살인이야. 사람을 타인이에요. 타인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무기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대요. 요걸 사람이니까 객체라 그러고, 그치? 요걸 행위라고 그래요. 요게 합해서 구성요건이 되는 거잖아. 그치? 구성요건. 살인죄의 구성요건은 사람을 살해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해하면, 자, 행위를 생각해 봐야 되고, 구성요건을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살해하는 행위 중에서, 위법성 조각사유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위법성까지 인정이 되어도 책임이 조각되거나 감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살인을 하려고 했는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나? 봤더니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실행에 착수해서 살인 미수도 문제가 되고, 미수도 생각해 보면은 장애 미수가 있고 중지 미수가 있고 불능 미수가 있었잖아요. 다 처리가 조금씩 달라져. 그런 것들이 있고, 살인을 혼자 할 수도 있고, 공동정범으로 할 수도 있고, 교사범, 방조범도 있을 수 있고, 예비음모도 있을 수 있고, 그치? 살인을 한 사람을 2번 찔러서 살해케 했다. 그럼 죄수가 어떻게 될까? 2사람을 찔러서 살해했으면 어떻게 될까? 또는 폭탄을 한번 터뜨려서 2를 죽게 했다 하면 죄수가 어떻게 될까? 등등의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게 유죄가 되고 죄수가 확정이 되면 이제 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법정형이라 그런다 그랬잖아. 법에 정해진 형이에요. 그런데 아까 미수 등등등 했으니까 미수, 방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감경, 법률상 가중은 없고 법률상 감경만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를 해가지고 나온 형이 뭐라고? 처단형. 그지? 이 처단형의 범위가 정해져요. 그럼 그 중에 판사가 딱 찍어서 선고하는 형이 선고형이 된다. 이 선고형이 확정이 되면 집행이 되고, 그치? 확정은 됐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으면 형의 집행시효가 문제가 되고, 또 가석방도 문제가 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그지? 선고유예도 선고유예는 안 되겠구나. 선고유예는 안 되고. 자, 등등등 얘기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니까 범죄 하나마다 총론의 얘기들이 그대로 다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총론은 항상 각 직의 범죄마다, 개별 범죄마다 다 문제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개별 범죄를 한번 몇 가지를 한 맛배기로 본다는 겁니다. 살인은 사람을 살해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살자하고 여기 인자를 따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살인죄라 붙였어요. 존속살해죄예요. 존속을 살해하는 거야. 이게 목적어가 되겠지. 객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렇지? 여기 객체야. 대상이야. 살해하면. 사형무기 5년이 아니라 7년이 더 무겁게 해놨네요. 비속. 폐륜성 때문이죠. 여기 보면 살인죄는 주어의 제한이 없잖아. 누구든지 살인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요거는 주어의 제한이 있나요? 여기 문법상으로는 없지만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하니까 살해하는 주체는 누가 돼요? 비속이 될 수밖에 없잖아. 직계 비속. 그지? 예. 그러니까 신분이 제한이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은 범죄가 안 되고 이 사람은 범죄가 돼. 이 사람을 여기 무겁게 하니까 가중 신분범이 되지. 그지? 부진정 신분범에 가중 신분범. 왜냐하면 예. 신분 때문에 신분 없는 자가 처벌되지 않는 게 아니라 신분 없는 자도 처벌이 되는데 신분이 있기 때문에 무겁거나 가볍게 무겁게 처벌되니까 가중 신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영아 살해, 존속 살해가 있고 영아 살해가 있어요. 영아 살해는 직계 존속이 이런 주어가 있네.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동기가 있어. 이런 동기로 분만 중 분만 직후의 영아는 누구를 말하나 하면 갓난아기라는, 우리말로 하면 갓난아기라는 말인데, 이 갓난아기라는 말을 국어사전의 의미에 앞서서 딱 제할해 놨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분만 중에 있거나 분만 직후에 있는 영아를 살해한다. 영아 목적어를 따서 영아 살해하면 어때요? 10년 이하의 징역이니까 보통 살인죄보다 훨씬 가볍죠. 예, 훨씬 가볍게. 요거는 뭐냐? 살인죄에 대한 관계에서 영아 살해죄는 부진정 신분범이고 감경하는 것이니까 감경 신분범이에요. 여기 직계 존속이 신분이잖아. 그지? 예. 근데 이 법이 올해 8월 8일 날 삭제됐어요. 그래서 6개월 있다가 시행되기 때문에 현재는 시행 중에 있고, 현재 영아 살해하면 요 조문의 적용을 받죠. 내년 24년 2월 9일부터 2월 9일 00시부터는 요 조문이 없어졌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2월 9일 이후에 영아를 살해하면 감경 신분이 없어졌으니까 그냥 어떻게 돼? 기본 범죄가 성립하게 되겠죠. 그냥 살인죄가 성립하게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촉탁, 승낙 살인이 있어요. 촉탁.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살해한 거야. 그러니까 촉탁을 받아 살해하거나 승낙을 받아 살해하는 거. 요거 가볍네요. 요건 뭐냐 하면 촉탁은 부탁을 받고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그 사람이 안쓰러워서 대신 죽여주는 거지. 그 영화에도 있잖아요. 그치? 옛날에 무슨 여자 복싱 선수 같던 뭐 영화 있었는데 밀리언 달러 베이비인가? 그게 촉탁살인이죠. 승낙살인은 뭐냐? 상대방이, 그러니까 죽는 사람이 승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자가 먼저 범죄 의사를 형성해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니 그 사람이 생각해보니 내가 죽는 게 낫겠대 승낙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시발점이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요거는 상대방한테부터 나온 것이고 요거는 행위자한테 상대방으로 가는 거죠. 그지? 촉탁살인과 승낙살인 가볍게 처벌해요. 사람을 교사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거. 자살은 범죄가 아니야. 왜냐하면 여기에 사람이라는 건 타인을 얘기하니까 남을 살해야지 살인죄가 되고 자기가 자기를 가해하는 것은 자살은 범죄가 아니라고요. 예.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관여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을 교사하거나 또는 도와줘서 자살하게 한 사람, 시킨 사람이나 도와준 사람, 자살한 사람은 문제가 안 되지만 요거가 같아 했으니까 1년 이상 10년 이하 가볍게 처벌한다. 요걸 다른 말로 자살 관여죄라고 그래요. 자살은 범죄가 아니지만 자살의 교사나 방조해서 자살을 창출하게 한 것은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이 있어요. 전조의 경우. 전조가 뭐지? 요거네. 요게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 촉탁 승낙하거나 위력으로 자살을 결의하게 하면 요거는 원래 이 촉탁은 진지한 촉탁이어야 되고 승낙도 진지한 승탁이어야 되는데 위계라고 하는 것은 기망이라는 말이고요.
속이는 거야. 위력이라고 하는 말은 위세하고 마찬가지. 위세를 과시해가지고 촉탁하게 하거나 승낙받게 하면 그건 자유로운 촉탁 승낙이 아니니까 촉탁 승낙 살인죄가 아니겠지? 그지? 예. 그러면 뭐가 될까? 250조가 똑같으니까 이 살인죄하고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 이 자살 교사 방조도 이 자살하겠다는 사람의 진지한 의사에 따라서 자살을 했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가볍게 처벌받는 것인데 기망을 하거나 위세를 부려가지고 예, 자살을 결의하게 했다면 이건 살인죄가 똑같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250조의 대상이 될 거야. 이게 250조의 예를 가한다 해서 250조의 2항이 있으니까 만일 대상자가 직계 존속이야. 비속이 존속을 기망하거나 위계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존속 살해가 되겠지. 이건 당연한 거야. 그렇지? 해석상. 그런데 당연한 거지만 주의적으로 규정을 해놨다는 얘기예요. 예. 자,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살인죄에 대한 이제 구성 요건이 이해가 됐어요. 미수범. 미수범이 우리가 미수범 배울 때 미수범은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지?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된다 그랬고 이 미수가 이 미수가 뭔 얘기 하려고 그랬지? 생각이 안 나네. 예비음모. 예비음모도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수범은 구성요건의 수정 형식이라고 배웠잖아요. 그 봐. 별도의 미수범 처벌의 구성요건 규정은 없고 위에 기수범에 대해서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라는 조문으로 그냥 미수범 처벌을 일률적으로 하고 있으니 미수범은 기수를 전제로 하고 기수의 구성요건을 미수라는 이 조문에서 수정한 거라고. 그러니까 기수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 그지? 그렇다는 거예요. 예비음모는 그럼 이거는 독자범죄냐 아니면은 수정 형식이냐. 250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자는 법정형이 따로 있네. 목적범으로 되어 있고 법정형이 따로 있네. 여기 미수범은 그냥 미수범 처벌한다고 되어 있으니 요거를 수정했다고 보기가 충분하죠. 그러니까 구성요건의 사례가 미수일 때 요거 법정형의 미수범은 어떻게 한다고? 그 장애미수냐 중지미수냐 불능미수냐에 따라서 그 임의적 감경이나 필요적 감면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정하는 거라고. 근데 그와 달리 예비음모는 여기 보면 별도의 목적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별도의 법정형도 규정하고 있으니까 마치 독자 범죄, 독립된 범죄처럼 규정을 해놨지만 이게 모든 예비음모가 다 이런 천편일률적으로 무슨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자는 하고 법정형을 정해놓는다. 그러니까 이걸 독자범죄로 해석하지 않고 이것도 역시 천편일률적으로 규정해놓은 것이니까 수정 형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다수의 견해라고 그랬어요. 자격정지를 병가해요. 요 경우에 유기징역 처하면 10년간의 자격정지를 병가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재량이라는 거죠. 누구의? 법원의 재량이요. 법원의 재량이면 법원은 재량을 잘 행사 안 한다 그랬지. 그래서 살인죄에 대해서 자격정지 병가하는 거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사람을 알아야 돼. 그 사람이 보면은 사람은 그 태아를 거쳐서 출산을 해가지고 사망을 하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사람이고 언제까지 사람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사례라는 건 또 뭘까? 직계 존속이라는 말은 뭘까? 배우자라는 거면 배우자가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느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하느냐 영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이 막 문제가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가 있어요. 여기 지우개를 한번 지워볼게. 사람. 그다음에 여기 분만 중 붕한 직후의 영아. 그러니까 언제부터 사람이다라고 시기, 시작 시점, 종기.
끝나는 시점. 여기 사람이라 하면 이전은 뭐라고요? 태아. 이후는 뭐가 돼? 시체. 그치? 시체가 돼요. 그 이전에 사람을 살해해야 돼요. 생명을 끊어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여기 보여. 분만 중, 분만 직후의 영화라고 했으니까 요 어느 시점에 영화가 돼. 이 갓난아기야. 갓난아이, 영화. 근데 영화의 개념은 법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분만 중이어야 돼. 출산 중이어야 돼. 그 다음에 출산이 끝난 직후라고 하면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한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지. 그러니까 애 낳고 나서 태어나고 나서 한 4일, 5일 지나면 걔는 영아가 아닐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런데 출산 과정에 있으면 걔는 영아인 거야. 자, 그러니까 이 조문을 보면 분만 중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시작이 있고 분만이 끝나는 시점이 있잖아. 요 기간 중에는 뭐예요? 영하고, 영하는 곳 사람이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언제부터 사람이고 언제까지 사람이냐 요거를 한번 보면, 자, 요걸 가지고 한번 다음 보죠. 배아, 태아, 존속, 영아 이렇게 놨어요. 존속은 가중되기 때문에 위에다 해놓고 영아는 감경되기 때문에 아래다 해놨어. 자, 언제부터 사람일까? 이 분만 계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분만 계시설. 예. 그러니까 자연 분만을 기준으로 하면 이 진통을 해서 일부 머리부터 나오고 전부 노출된 다음에 이제 엉덩이를 때리면 독립호흡을 해서 운다는 거야. 그때부터 독립호흡이 된다는 거예요. 자, 민법에서는요, 언제부터 사람이냐고 하면 이 전부 노출된 때가 사람의 시기라 그래요. 시작 시점을. 예, 그런데 형법은 아까 영화는 분만 중이라 그랬잖아. 분만 중이라는 것은 어디서 결정해요? 산부인과 의사가 결정하죠. 산과학에 나와요. 산과학에 보면 분만은 진통해서 이렇게 할 때까지가 분만이 되는 거야. 그 진통을 보면 압박 진통, 사전 진통, 개방 진통이 있대요. 이 개방 진통은 이제 출산을 태반과 태아가 분리되기 시작하는 규칙적인 진통이 시작되는 걸 가지고 개방 진통이라고 한다 그럽디다. 자, 그러니까 이 분만 개시, 분만 중에 있다고 할 때 분만이 시작되는 것은 언제부터냐? 압박 진통이 있을 때부터라고 이해를 해요. 이게 분만 개시설입니다. 자, 이게 살인죄는 비신분범이지만 객체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영아와의 관계에서 해석을 해보니까 분만이 시작될 때 사람이 된다는 거야. 예, 분만이 시작될 때 사람이 된다는 거야. 그럼 분만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분만이 개시될 때, 진통이 시작될 때. 진통은 세 개로 나누는데 그 중에 이게 이제 분만이 시작되는 시점이 어디냐? 예. 여기 개방진통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개방진통이 시작될 때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걸 분만 개시설 또는 진통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형법하고 민법은 달라. 그렇지? 예. 형법은 조금 더 현실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보호를 위한 것이니까, 사람은 여기 영아살해죄의 관계에서 봤을 때 분만이 개시될 때, 개방 진통이 시작될 때부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분만 개시설. 그 다음은 언제까지 사람일까? 언제까지 사람일까? 심장사는 심장이 멎었을 때가 사람이다. 그 다음에 뇌사설이라는 게 또 있어요. 뇌가 사망했고, 왜냐하면 뇌사한 다음에 장기 이식도 하니까 그 장기 이식하면 사람 죽인 개들이 살인죄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 그지? 예, 그래서 그런 게 생겼어요. 원래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심장사설이라서
심장이 멎으면 사망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왜 문제가 생겼나 하면 1900몇 년이지? 1967년. 1967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버나드 박사라는 사람이 심장 이식 수술을 성공했어요. 53살 된 남자가 이제 심장병을 앓고 있으니까 심장을 바꿔 끼웠네. 근데 이 사람이 18일을 생존했어요. 18일을 생존하고 이제 사망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심장 이식 수술할 때 심장은 멎었잖아요. 그럼 그때 사망한 거라고 봐야 되냐 하는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심장사설에 대한 이제 문제가 생겨서 뇌사설이라는 게 등장했어요. 뇌사설은 뇌의 기능이 이제 죽으면 다시 되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비가역적이라고 표현해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죠. 그지? 임사체험이라고 그러나? 그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사실 따지고 보면 과학적으로는 덜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지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망 단계에 이르면 사망하면 다시 거꾸로 올 수는 없는 거지. 비가역적인데 심장사는 심장이 비가역적으로 기능이 종료되었을 때, 뇌사는 뇌의 기능이 비가역적으로 종료되었을 때를 이제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장기 이식 수술 관련해서 뇌사설이 등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발레는 발레와 통설은 뇌사설은 아니고 심장사설, 심장의 고동이 멈췄을 때. 그러면 곧 이제 심장이 멈추면 수초 안에 맥박이 멈추잖아, 그지? 그래서 심장사설이라는 말은 맥박 종지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심장사설이 통설이고 발레다 하는 거예요. 뇌사설은 뇌의 기능이 비가역적으로 기능 상실했을 때라고 하고 있지만 이건 악용의 소지도 있고 뇌사 판정 의사들이 하지만 뭐 훌륭하지 않은 의사가 있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악용의 소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정서에서 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뜻하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식으면 죽었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유튜브에서 한번 뒤져보세요. 뇌사 상태에 있던 산모가 뇌사인데 출산을 한 예가 있어요. 실제로. 물론 이제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가지고 여기 이러저러한 의학적인 장비에 의해서 했지만 뇌사는 했지만 생명을 출산한다는 것이니까 뇌사설이 타당하다고 할 수 없어서 심장사설이에요. 그러니까 별도로 법이 만들어졌어. 장기 이식에 관한 법에서. 장기 이식에 관한 법도 이게 뇌사설을 입법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장기 이식에 관한 것도 뇌사자도 사람이라고 규정을 해놨어. 그러니까 사람인데 뇌사가 된 사람은 이러저러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 장기 이식해도 허용된다 하는 거지. 그게 뭐가 된다고?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 조각사유가 된다 그랬잖아. 그렇지? 법령에 의한 행위가 된다 그랬잖아. 시간이 됐어? 땡. 다음 시간에 합시다.